계집애가 군복 입고 설치니까 훈련이 장난 같나?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훈련장.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박민성 소위의 날카로운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였다. 바닥에는 강지우 하사가 엎드려 있었다. 꽁꽁 언 진흙 바닥에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한 지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양팔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소대장님, 강 하사 발목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러다 인대 나갑니다. 옆에 서 있던 김철수 상사가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쉰 중반을 바라보는 베테랑 행보관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다. 어제 야간 작업 도중 강 하사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퉁퉁 부은 것을 소대원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소희는 코웃음을 쳤다. 김 상사님, 지금 소대장 명령에 토다는 겁니까? 이게 다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요즘 여군들 아주 상전이야 상전. 박소희는 혀를 차며 강지우 하사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그는 갓 임관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자라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귀한 도련님. 국회의원인 아버지 덕분에 군 생활도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최전방 인재로 떨어진 것이 늘 불만인 위인이었다. 그의 화풀이 대상은 늘 말없이 묵묵한 강지우 하사였다. 강 하사, 안 들려? 엉덩이 더 낮춰. 강지우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다. 부어오른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여군이라서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3군 단장 강동철 중장. 호랑이라 불리는 아버지의 딸이 고작 이런 일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박소희는 그런 강지우의 도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도끼 어린 눈으로 바닥만 노려보는 꼴이라니. 이게 끝까지 반항이지. 박소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신고 있던 전투화 발끝으로 강지우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다. 야, 너 사실대로 말해봐. 너 뒤 봐주는 스폰서라도 있냐? 아니면 어디서 몸이라도 굴리다 왔어? 무슨 여자가 도끼가 이렇게 세?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성희롱이자 명백한 모욕이었다. 강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충혈된 눈으로 박소희를 쏘아보았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소대장님. 뭐? 지나쳐? 이 건방진게. 박소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부사관 나부랭이가 장교에게 대들다니.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오른발을 높이 쳐들었다. 엎드려. 퍽. 둔탁한 타격음이 훈련장의 정적을 깼다. 박소희의 단단한 전투화가 강지우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윽. 강지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숨통을 조여왔다. 흙바닥에 뒹구는 그녀의 입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박소희는 멈추지 않았다.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 어디서 헐리우드 액션이야? 그는 쓰러진 강지우의 어깨를 군홧발로 지시겨 밟으려 했다. 김철수 상사가 기겁하며 달려들려던 찰나였다. 붕, 끼익. 저 멀리 비포장도로의 흙먼지를 뚫고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더니 훈련장 입구에 거칠게 멈춰 섰다. 일반적인 레토나군용 소형 전술차가 아니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앞에 달린 붉은색 성판. 흙먼지 탓에 별의 개수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장군의 차가 이곳에 나타날 이유는 없었다. 사단장님인가? 오늘 시찰 일정 없었는데? 박소희는 당황하여 밟으려던 발을 멈칫했다. 운전병이 급히 내려 뒷문을 열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전투복 차림이었다.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중년의 사내. 하지만 그의 어깨와 베레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이 3개. 3스타. 중장이었다. 그것도 그냥 중장이 아니었다.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3군 단장 강동철 장군이었다. 강 장군의 얼굴은 귀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수행원들이 따라붙을 새도 없이 성큼성큼 훈련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 흙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여군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김철수 상사가 사색이 되어 가장 먼저 경례를 붙였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박소희가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 잡으며 경례하려 했다. 그러나 강 장군은 박소희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아니, 그를 벌레 보듯 지나쳐 바닥에 쓰러진 강지우 하사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강 장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늘 강철 같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강지우는 고통으로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라는 단어가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췄다. 김철수 상사의 입이 떡 벌어졌고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그리고 박민성 소위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 장군은 딸의 옆구리에 찍힌 선명한 군화 자국을 확인했다. 그의 눈매가 무섭게 일그러졌다. 평생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 다 겪은 장군의 눈에서 시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박민성 소위에게 다가갔다. 박소희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군단장님, 그게 훈련 중에 낙오자가 발생하여 정신교육? 강 장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음산했다. 그는 박소희가 신고 있는 흙 묻은 전투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방금 자신의 딸을 걷어찬 그 더러운 발. 강 장군이 박소희의 코앞까지 다가가 천둥 같은 고함을 터뜨렸다. 그 발 당장 치워. 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내 놈이 군인이야? 양아치 새끼지. 강 장군의 호통과 함께 뒤따라온 헌병 대장 대령과 감찰 참모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박소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오줌을 지린 듯 그의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강 장군은 다시 딸에게 돌아가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지우야, 늦어서 미안하다. 아빠가 다 처리하마. 저놈 절대 그냥 안 둔다. 품에 안긴 강지우가 안도감에 정신을 잃자 강 장군은 헌병대장을 향해 서늘하게 명령했다. 이 자식 당장 구속해. 그리고 이 부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전부 집합시켜. 내 딸이 아니라 내 부하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혹한의 인제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처절한 응징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더 빨리 밟아. 당장. 3군 단장 전용 지휘 차량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운전병 김상병은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으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강원도 인제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차체는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뒷좌석에 앉은 강동철 중장은 흔들림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품에는 흑투성이가 된 딸 강지우 하사가 안겨 있었다. 지우야, 지우야. 아빠 목소리 들리냐? 정신 차려봐, 응? 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두드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뺨. 흙과 땀으로 뒤범벅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방금 전 훈련장에서 보았던 군화발에 걷어차여 고통에 몸부림치던 딸의 모습이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빠. 강지우가 옅은 신음과 함께 눈을 가늘게 떴다. 초점이 흐릿했다. 극심한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그녀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강동철은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딸의 몸을 감쌌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계급장, 그 빛나는 별 3개가 딸의 흙 묻은 어깨를 덮었다.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조금만 참아. 병원 다 왔다. 조금만.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전장에서 훈련장에서 거칠게 살아온 강철 같은 사내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적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지만 품 안에서 꺼져가는 듯한 딸의 숨소리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딸의 옆구리로 향했다. 전투복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난 군화 자국. 흙이 묻은 그 자국은 마치 강동철 자신의 심장을 짓밟은 낙인처럼 보였다. 박민성. 그 개만도 못한 새끼. 강동철의 턱 근육이 불끈 솟았다. 국회의원 아들. 권력?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새끼 뼈를 부러뜨린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리라. 그는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무전 연락을 받은 국군 홍천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비상사태였다. 병원장이 직접 나와 대기하고 있었고 당직 군의관들과 간호장교들이 침대를 준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3군 단장님이 직접 호송 중이라는 무전 내용은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검은색 세단이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다. 수행원들이 문을 열기도 전에 뒷문이 벌컥 열렸다. 비켜. 다 비켜. 강동철 중장이 딸을 안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흙이 잔뜩 묻은 전투복, 헝클어진 머리, 살기로 번들거리는 눈빛. 그 모습은 흡사 전장에서 막 돌아온 야수와 같았다. 군단장님, 침대에 눕히셔야 합니다. 정형외과 과장인 소령이 다급하게 외치며 이동 침대를 밀었다. 강동철은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딸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지우야, 의사 선생님 왔다. 이제 괜찮아. 아파. 옆구리가. 너무 아파. 강지우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헐떡였다. 의료진이 그녀의 전투복 상의를 가위로 절개하자 드러난 옆구리의 상태는 처참했다.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을 넘어 피부 안쪽에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군화의 딱딱한 앞코에 정통으로 찍힌 흔적이었다. 세상에. 간호장교 중 한 명이 입을 틀어막았다.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걷어찰 수 있단 말인가. 뭐하고 있어? 당장 검사 안 해. 강동철의 고함에 의료진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바이탈 체크해. 엑스레이실 비워. 혈액 준비하고. 침대가 덜커덩거리며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동철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정적이 흐르자 그제야 그는 다리가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군단장님. 뒤따라온 부관이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다. 물 좀 다오. 강동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부관이 급히 생수병을 따서 건넸지만
그는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12사단장 김영수 소장이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강동철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군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부하 관리를 잘못해서. 김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예하 부대에서 그것도 직속상관인 군단장의 딸이 폭행당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지휘 책임의 문제였다. 강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소장을 노려보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 더 무서웠다. 김 소장. 예. 군단장님. 자네는 알고 있었나? 무엇을 말씀입니까? 내 딸이 그 부대에 있다는 거 말고. 그 박민성이라는 소위놈. 그놈이 평소에 부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는지 알고 있었냐고 묻는 거야. 김 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알고 있었다. 박민성 소위가 국회의원 빽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군다나 간부들 사이에서 평판이 최악이라는 것을. 하지만 박진철 의원의 이름을 무시할 수 없어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죄송합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놈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다. 지휘관이 부하 상태를 몰라. 그게 자랑이야? 강동철이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쿵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가 울렸다. 옷 벗을 각오해라. 이번 일 대충 덮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내 딸이라서가 아니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아이들을 권력 있는 집 자식들이 샌드백 취급하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정형외과 과장이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보고 드립니다. 강동철이 벌떡 일어났다. 어때? 상태가 어떤가? 우측 늑골 7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다행히 폐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골절 부위 주변 근육 파열이 심하고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정밀 CT 촬영 중입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훈련 중에 발목 인대가 거의 끊어질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는데 그걸 참고 행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탈진 증세도 심각합니다. 강동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발목이 그 지경이 되도록 참고 걸었던 딸. 그리고 그런 딸을 나고 자라며 걷어찬 소대장. 알았다.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고. 의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강동철은 부관을 돌아보았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다. 응징의 시간이었다. 헌병대장 연결해. 같은 시각 3군단 헌병대 호송 차량 안. 박민성 소위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무장한 헌병 하사관 2명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처음에 느꼈던 공포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석되고 그 자리를 억울함과 특유의 오만함이 채우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군대에서 얼차려 좀 준 거 가지고. 그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물론 그 여자가 군단장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건 재수가 없었던 거다.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에 걸린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은 장교였고 그녀는 부사관이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정당한 징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우기면 될 일이었다. 아빠한테 연락하면 다 해결될 거야. 군단장? 그래봤자 별 3개지. 우리 아빠는 국방위 간사인데. 예산줄 쥐고 흔들면 저 영감탱이도 별 수 있겠어? 박민성은 헌병대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다. 자신을 끌어내리는 헌병들에게 짜증을 냈다. 아, 살살 좀 해요. 내가 도망이라도 가요? 이거 안 풀어? 나 장교야. 조사실 의자에 앉혀지자마자
그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전화 좀 씁시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해. 맞은편에 앉은 헌병 수사관 최 상사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박민성을 바라보았다. 군 생활 20년 하면서 별의별 놈 다 봤지만 이런 놈은 처음이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박민성 소위.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아, 훈련 나고자 훈육하다가 발이 좀 미끄러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대들었다고. 하극상이야, 하극상. 박민성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발이 미끄러져? 미끄러져서 사람 갈비뼈를 2대나 부러뜨립니까? 부러졌어요? 거봐, 여자가 뼈가 약해서 그래. 하여튼 여자들은 군대 오면 안 된다니까. 민폐만 끼치고 말이야. 최 상사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대령 계급장을 단 헌병대장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대장님, 저 전화 좀 쓰게 해주십시오.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박민성이 반가운 듯 소리쳤다. 하지만 헌병대장은 대꾸도 없이 최 상사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긴급 구속영장이다. 집행해. 구속이요? 아니, 무슨 조사도 안 하고 구속을 시켜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박진철 의원이라고. 당신들 다 옷 벗고 싶어. 박민성이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헌병대장은 천천히 박민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소용없다. 넌 군 형법 제60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이다. 그리고 헌병대장은 박민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가 건드린 게 누군지 아냐? 군단장님 딸? 아니, 넌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기대해라. 군단장님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선물? 그래. 법무참모가 지금 내 죄목을 나열하는데 A사 용지 5장이 넘어가더구나. 넌 여기서 나가는 날 군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게 될 거다. 그제야 박민성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날이 밝았다. 병실을 지키던 강동철 중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무식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겠다.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놈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군단장님, 1차 감찰 결과입니다. 강동철은 화면을 넘겼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박민성 소위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피해 살해 1 조리병에게 뜨거운 국이 식었다며 식판을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힘. 인마금용으로 현금 50만 원 송금 내역 확보. 피해 살해 2 운전병을 개인 차량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주말에 클럽에 데려가 망을 보게 함. 피해 살해 3 여군 하사강지우 외 1명에게 상습적인 성적 비하 발언 및 술자리 강요 녹취록 확보. 쓰레기장도 이것보단 깨끗하겠군. 강동철이 짧게 뇌까렸다. 증인들은 확보되었나? 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던 병사들이 군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셨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제보하고 있습니다. 12사단 전체가 지금 박민성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좋아. 이 자료들 하나도 빠짐없이 분류해서 헌병대와 군 검찰에 넘겨. 그리고 강동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성에게는 영원한 밤이 시작될 것이었다. 언론 담당 공보장교 불러. 공식적인 보도 자료는 아직 내지 말라고 해. 저쪽에서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 저쪽이라 하시면 박진철 의원. 그 작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제 아들 살리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할 거다. 우린 그놈이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증거들을 터뜨린다.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게. 강동철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덫을 놓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목을 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 띠링. 강동철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올 것이 왔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동철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열하고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강 장군. 나 박진철이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동철입니다. 짧고 굵은 강 중장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의 정적을 갈랐다. 휴대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느긋하고 끈적거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전화를 걸고 있을 박진철 의원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 했다. 아이고 강 장군. 나 박진철이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려. 우리 민성이 소식은 들었소. 젊은 혈기에 실수를 좀 한 모양인데 자식 키우는 아비로서 내 대신 사과함세. 사과? 강동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에 출혈이 생길 정도로 짓밟아 놓고 실수라고. 이건 사과가 아니라 조롱이었다. 강동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다. 실수라니요. 의원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자 가혹행위입니다. 제 부하는 지금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에이 강 장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시나? 군대라는 데가 원래 좀 거칠고 그런 거 아니겠소? 우리 때 생각해보면 이건 애교지. 그리고 말이야, 내가 듣자 하니 그 다친 하사가 강 장군 따님이라면서. 박진철이 본론을 꺼냈다.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회유에서 협박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3군 단장 딸이 아빠 부대에 몰래 들어와서 근무했다. 이거 언론이 알면 아빠 찬스니 황제 복문이 하면서 시끄러워질 텐데. 강 장군도 내년 대장 진급 앞두고 잡음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소? 강동철은 헛웃음을 삼켰다. 딸이 겪은 고통을 덮기 위해 자신의 진급을 인질로 삼겠다는 수작이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니. 거래를 하자는 거지. 서로 윈윈윈윈 하자는 거야. 우리 민성이 그냥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고 징계는 견책 정도로 끝냅시다. 그러면 내 이번 국방위 예산 심사 때 3군단 예산은 내가 확실히 챙겨주지. 그리고 강 장군 대장 다는 거 내가 보장하리다. 별 4개.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광의 자리. 박진철은 그 별을 미끼로 강동철의 양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강동철은 정치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야전에서 흙밥 먹으며 자란 군인이었다. 강동철은 곁에 서 있던 부관과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느냐는 신호였다.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동철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나지막하지만 벼락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박진철 의원님,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제 딸이 맞아서 화난 게 아닙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온 제 부하가 고작 당신 아들 같은 놈한테 짓밟힌 게 분한 겁니다. 거래? 개나 주십시오. 뭐라?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그리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이런 전화 한 번만 더 하시면 이 통화 녹취록 전 언론에 뿌리겠습니다. 직권남용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금배지 내려놓을 준비나 하십시오. 에이, 이 미친. 야, 강동철. 너 옷 벗고 싶어?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어디 두고 보자. 내 딸년이 어떻게 되는지 내 똑똑히 보여주마. 뚝.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쥔 강동철의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뒤돌아서서 헌병대장을 바라보았다. 들었지? 전면전이다. 박민성 구속영장 오늘 안으로 무조건 집행해.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옷 벗을 각오해라.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경례를 붙이고 뛰어나갔다.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강동철이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다. 박진철 의원이 선수를 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론 인맥을 총동원해 프레임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렸다. 조간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었다. 단독 3군단장 딸 아빠 부대에서 황제 복무 논란. 충격 여군 하사 훈련 중 낙오하고도 소대장에게 하극상. 알고 보니 장군 딸? 사설 군 기강 해이 별들의 자녀 사랑이 도를 넘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한 거짓말 투성이었다. 강지우 하사가 평소 훈련에 불성실했으며 힘든 작업은 열외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실려 있었다. 박민성 소위가 훈육 차원에서 얼차려를 준 것이 폭행으로 둔갑했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소설 같은 내용이었다. 병실에 설치된 TV 뉴스에서도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날리고 있었다. 육군 3군단장이 자신의 딸을 예하부대에 배치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여군 하사는 훈련 도중 상관의 지시에 불복종했고 이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군단장이 개입해 소대장을 부당하게 구속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강지우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니었다. 정말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오물 처리 작업도 도맡아 했고 혹한기 훈련 때도 남자들보다 무거운 군장을 맸다. 아빠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서 장군 딸이라는 꼬리표가 싫어서 이 악물고 버텼는데 세상은 그녀를 꿀빤 공주님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꺼. 당장 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강동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부관이 허둥지둥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강동철은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우야, 보지 마. 저런 거 보지 마. 다 거짓말이야. 아빠. 나 정말 열심히 했어.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아파서. 진짜 발목이 너무 아파서. 강지우가 오열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억울함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인터넷 댓글창은 이미 지옥이었다. 와, 아빠가 쓰리스타면 군대 놀러 가는 거네. 여자가 군대 가서 하는 게 뭐 있냐? 세금 낭비지. 소대장 불쌍하다. 훈육 좀 했다가 장군 딸 건드려서 인생 망했네. 악플은 칼보다 날카롭게 부녀의 심장을 찔렀다. 강동철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박진철, 이 능구렁이 같은 자식. 여론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저열한 수법. 이것이 정치판의 싸움 방식인가. 그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님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통제구역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병원 복도까지 들이닥쳤다.
병원 경비병들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고함이 오갔다. 강동철 군단장님, 따님 특혜 의혹 사실입니까? 소대장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시켰다는 게 맞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강동철은 딸의 귀를 막아주었다. 그리고 부관을 돌아보며 서늘하게 말했다. 커튼 쳐. 그리고 문 잠가. 헌병대 불러서 저것들 다 끌어내라고 해. 내 허락 없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 그의 눈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지에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하지만 그 안에 활화산을 품은 눈. 감히 내 딸을 여론재판대에 세워? 좋아.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팩트로 보여주지. 강동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모아온 믿음직한 부하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나다. 지금 당장 감찰부, 법무부, 정훈공보부 전원 소집해. 그리고 12사단 수색대대 병사들. 그래, 박민성 소위 밑에 있던 병사들 전부 데려와. 휴가 나간 놈들도 다 복귀시켜. 반격의 시간이었다. 3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 강동철 중장이 입장했다. 감찰참모, 법무참모, 헌병대장, 정훈공보참모가 전원 기립했다. 강동철은 자리에 앉지 않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매직을 들어 칠판에 크게 두 글자를 썼다. 진실. 지금 밖에서는 우리를 권력 갑질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박진철 의원이 푼 가짜 뉴스에 국민들이 속고 있다. 우리는 변명하지 않는다. 오직 팩트로만 승부한다. 강동철은 감찰 참모를 지목했다. 조사 결과 나왔나? 예, 군단장님. 박민성 소위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참모가 머뭇거렸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이 증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의원 측에서 벌써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병사들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입 다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병사들의 입을 막다니. 겁먹을 거 없다. 강동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병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박민성이 저지른 짓이 낱낱이 담긴 그거 확보했나? 헌병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USB 하나를 들어 올렸다. 네. 훈련 당일 소대 통신병이 헬멧에 장착했던 액션캠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박소희가 지시해서 삭제했던 파일인데 사이버 수사팀이 밤새워 살려냈습니다. 좋아. 강동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바로 핵폭탄이었다.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단 하나의 영상. 내일 오전 10시. 군단 사령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전 방송사 생중계 요청해.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 다음 날 오전 10시. 3군단 사령부 브리핑룸.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대부분의 기자는 강동철 중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강동철 중장은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이 조명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는 원고를 들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굳게 다문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육군 3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이자 부하를 지키지 못한 못난 지휘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제 딸 강지우 하사는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휘관의 자녀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묵묵히 복무해왔습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 의원 측에서는 강 하사가 꾀병을 부렸다고 주장하는데요. 강동철은 대답 대신 뒤쪽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통신병의 헬멧 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혹한의 훈련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생생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야, 엎드려. 엄살 피우지 마. 소대장님, 강 하사 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끄러워. 야, 너 빽있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감히. 퍽, 퍽.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강지우 하사의 억눌린 신음소리. 그 발 당장 치워. 영상은 강동철 중장이 도착해 박민성을 제지하는 장면에서 끝났다. 브리핑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명백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일방적이고 잔인한 폭행이었다. 박민성 소위의 악마 같은 표정과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동철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브리핑룸 옆문이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병사 10여 명이 걸어 들어왔다. 박민성 소위의 소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맨 앞에 선 병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박민성 소위 소대 통신병입니다. 박 소위는 악마였습니다. 강 하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강 하사님은 저희가 맞을 때 대신 막아주기도 했고 행군 때 제가 퍼지면 제 군장까지 들어주셨던 분입니다. 꾀병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병장의 증언을 시작으로 병사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박소희가 제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바닥에 버리고 밟았습니다. 제 월급 카드를 뺏어가서 유흥비로 썼습니다. 강 하사님에게 술 따르라고 강요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성토대회였다. 기자들의 노트북 타자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타타타타 울려 퍼졌다. 속보 강동철 군단장, 폭행 영상 전격 공개. 충격적인 진실. 속보 피해 병사들의 양심 선언. 박민성 소위는 악마였다. 반전 여론 급반전. 강지우 하사는 참군인, 박민성 강력 처벌하라.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미친. 영상을 보니 사람이 아니네. 저게 장교냐? 강 장군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유유 진짜 참군인이셨네. 박진철 의원 아들 교육 꼬라지 봐라. 국회의원 사퇴해라. 3. 무너지는 성벽. 같은 시각 박진철 의원 사무실. 박진철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에이. 강동철 이 새끼가.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감히 일개 군인이 정치인에게 정면으로 덤비다니. 그것도 저런 확실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한 방에 터뜨리다니.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당 대표실, 청와대 정무수석, 지역구 사무실. 모두 그를 질타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였다. 의원님, 당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출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성 소위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박진철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아들을 구하려다 자신까지 벼랑 끝으로 떨어졌다. 아니, 벼랑 끝이 아니라 이미 추락하고 있었다. 3군단 헌병대 유치장. 박민성은 좁은 독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가 곧 변호사를 보내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철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다. 어이, 박민성. 뉴스 좀 보나? 헌병대장이 신문을 창살 사이로 던져주었다. 박민성은 허겁지겁 신문을 집어들었다. 일면 톱 기사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진철 의원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 시사. 국방부 박민성 소위 파면 및 최고 수위 징계 절차 착수.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빠가 이럴 리가 없어. 박민성이 신문을 찢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강지우 하사한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그는 철창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싸늘한 철창만이 그를 가두고 있을 뿐이었다. 헌병대장은 싸늘한 눈으로 그 꼴을 지켜보며 말했다. 소용없다.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짓밟은 군화 밑의 별이 너를 심판하러 내려왔으니까. 사이다는 이제 시작이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진짜 참교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3군단 헌병대 접견실. 철창 너머로 박민성 소위가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열고 있었다.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태산의 파트너 변호사 최율이었다. 박진철 의원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거액을 들여 고용한 법꾸라지 전문 변호사였다. 박소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최악이에요. 영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국민 역적이 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성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아, 그러니까 변호사님을 부른 거 아닙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꺼내줘요. 나 감옥 가기 싫어. 진정하십시오. 지금 무죄를 주장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영상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형량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로 빼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심신미약. 훈련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해 일시적인 판단력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끊어줄 의사는 섭외해 뒀습니다. 아, 미친 척하라고요? 그거야 쉽지. 둘째, 피해자의 유발 책임입니다. 강지우 하사가 평소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아 소대장으로서 훈육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몰고 가야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지만 법정에서는 진실보다 프레임이 중요하니까요. 박민성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역시 비싼 변호사는 달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님이 지금 힘을 좀 쓰고 계십니다. 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도 합류할 겁니다. 강동철 군단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법 기술자들을 이길 순 없죠. 박민성은 낄낄거렸다. 그래, 대한민국은 역시 돈과 빽이다. 잠시 쫄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건 자신일 것이라 확신했다. 국군 홍천병원 VIP 병실. 강지우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러진 갈비뼈는 서서히 붙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군화발이 날아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동철 중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딸이 좋아하는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우리 딸 얼굴이 좀 좋아졌네. 아빠. 바쁘신데 뭘 맨날 와. 강지우가 짐짓 투정 부리듯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강동철은 딸의 맞은편에 앉아 붕어빵 하나를 건넸다. 지우야. 다음 주에 재판 날짜 잡혔다. 강지우의 손이 멈칫했다. 변호사 말로는 놈들이 널 공격할 거라고 하더구나.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느니, 내가 평소에 불량했다느니 하면서 흠집을 낼 거야. 굳이 내가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다. 증인 신문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돼. 강동철은 딸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박민성 측 변호사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강지우는 붕어빵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아니, 나갈 거야. 지우야. 내가 피하면 그놈들은 정말 내가 잘못해서 맞은 줄 알 거야. 그리고 나 말고도 그놈한테 당한 병사들이 있잖아. 내가 숨으면 그 애들은 누가 지켜줘? 나 군인이잖아. 아빠 딸이잖아. 비겁하게 도망 안 가. 강동철은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자신보다 더 단단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래. 내가 정그렇다면 아빠가 내 뒤에 서 있으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든든한 백이 되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라. 부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앞둔 전우의 결의와도 같았다. 한편 박진철 의원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강동철이 터뜨린 영상 때문에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 지도부는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박 의원 자진 탈당해 주시오. 안 그러면 제명 조치하겠소. 뭐요? 내가 이 당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박진철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용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특수부에서 박진철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떴다. 혐의는 뇌물수수 및 채용비리. 강동철이 넘긴 자료 외에도 평소 그를 아니 꼽게 보던 정적들이 이때다 싶어 제보를 쏟아낸 탓이었다. 에이, 이 개새끼들. 강동철, 너 때문에. 박진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병째 들이켰다. 이제 남은 건 아들 재판뿐이었다. 아들만이라도 집행유예로 빼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돈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판사 매수하든 증인을 협박하든 무조건 이겨. 알았어.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민단체와 예비역 전우회, 그리고 취재진이 뒤엉켜 북새통이었다. 악마 소위 박민성을 구속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군 사법부는 각성하라. 피켓 시위의 열기가 뜨거웠다. 그 사이를 뚫고 호송차에서 내린 박민성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강동철 중장이 정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뒤로는 12사단 장병들과 피해 병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박민성과 변호인단 5명이 화려한 라인업을 뽐내며 앉아 있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군 판사 중령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관군 검사의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특수폭행, 상해, 직권남용, 모욕 등 죄목만 10가지가 넘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반격은 예상대로 치졸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강지우 하사가 평소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훈련 분위기를 저해했기에
소대장으로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욕이 과했던 것일 뿐 고의적인 상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사람 패는 게 훈육이냐? 군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소란 피우면 퇴정시킵니다. 최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증인을 신청했다. 그가 매수한 정신과 의사였다. 의사는 박민성 소위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앵무새 같은 증언을 늘어놓았다. 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흐르는 듯 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 다음 증인 피해자 강지우 하사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강지우가 들어왔다.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녀가 증인석에 앉자 박민성은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최 변호사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다가왔다. 증인. 사건 당일 발목이 아프다며 행군에서 낙오했죠? 군인이 훈련 중 낙오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첫 질문부터 공격적이었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멘탈을 흔들려는 수작이었다. 자랑 아닙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강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죠. 본인의 체력 부족으로 부대원 전체에게 민폐를 끼쳤고 소대장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소대장에게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죠. 그게 하극상이 아니고 뭡니까? 변호인, 유도신문 하지 마시오. 검찰관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 변호사는 교묘하게 말을 이었다. 소대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발을 썼겠습니까? 살짝 건드린다는 게 그만. 증인이 과민 반응해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강동철 중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변호사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었다. 그때 강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가 아닌 군 판사와 방청석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살짝 건드렸다. 변호사님은 군화를 신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지우의 돌발 질문에 최 변호사가 멈칫했다. 대한민국 육군 전투화는 가죽과 딱딱한 밑창으로 만들어진 전시에는 무기가 되는 신발입니다. 박민성 소위는 그 신발을 신고 이미 쓰러져 있는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인 옆구리를 마치 축구공을 차듯 풀스윙으로 걷어찼습니다. 강지우는 숨을 고르고 박민성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저는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건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들었다고요? 저는 살려달라고 빌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제가 하사라서, 제가 자기 기분에 거슬려서 짓밟힌 겁니다. 여기 계신 다른 병사들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강지우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코 흐르지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적과 싸우다 다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전우에게, 상관에게 짓밟히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강지우의 증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방청석 어디선가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나, 둘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법정을 가득 메웠다. 박민성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변호인의 얄팍한 논리는 피해자의 진심 앞에 산산조각이 났다. 재판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여전히 심신미약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때 검찰관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무엇입니까? 검찰관은 USB 하나를 들어보였다. 강동철 중장이 몰래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보낸 불법 반입 편지 사본과 피고인이 동료 장교들과 나눈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대화 내용이 띄워졌다. 박민성아, X발 재수없게 걸려서 그냥 돈 좀 주고 합의하면 되겠지? 그년 뼈 부러진 거 가지고 엄살은 키읔키읔. 박민성 변호사가 미친 척 연기 좀 하래. 약 먹고 침 좀 흘리면 판사가 봐준다고. 개꿀 키읔키읔. 법정안이 술렁이다 못해 폭발했다. 저런 천하의 개자식. 사람 새끼냐? 심신미야? 반성?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끝났다. 이건 변호의 여지가 없었다. 박민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거 조작이야. 해킹이라고. 내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져갔잖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입니다. 검찰관이 차갑게 일축했다. 검찰관은 결심 공판에서 단호한 어조로 구형했다.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으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또한 법정을 기만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 박민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7년. 초범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었다. 박민성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박민성은 울먹이며 횡설수설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아빠가, 아니 아버지가 괜찮다고. 훈육 좀 세게 하라고.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마지막까지 남 탓. 비겁함의 극치였다. 1시간의 휴정 후 선고가 이어졌다. 군 판사는 판결문이 적힌 종이를 들고 피고인을 내려다보았다. 주문. 피고인 박민성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탕. 법정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5년은 군사재판에서 보기 드문 중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군인사법에 의거 재적불명의 제대 처리하며 민간교도소로 이감하여 형을 집행한다. 안 돼. 5년이라니. 판사님, 잘못했어요. 아빠 전화 좀 받아봐. 박민성이 절규하며 난동을 부렸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끌어내. 강동철 중장이 차갑게 내뱉었다. 박민성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강지우는 긴 숨을 토해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 밖 TV 뉴스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검찰 박진철 의원 구속영장 청구. 채용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 속보 박진철 의원실 비서관 의원이 아들 사건 은폐 지시했다 폭로. 아들이 끌려가는 동안 아버지도 무너지고 있었다. 박진철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있었다. 예전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만 남아 있었다. 권력이라는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는 순간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강지우에게 피해 병사들이 달려왔다. 하사님, 아니 강 중사진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사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병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를 붙였다. 강지우는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5월의 햇살처럼 눈부셨다. 강동철 중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자 지우야. 다 끝났다. 응 아빠. 배고프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뭐가 먹고 싶으냐? 소고기.
회? 순대국밥. 뜨끈한 걸로. 부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군화 밑에 짓밟혔던 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민성 부자에게는 아직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지옥이 남아 있었고 강지우에게는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성 소위가 감옥으로 끌려간 지 일주일 후 강원도 인제 12사단 사령부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상석에는 3군단장 강동철 중장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중대장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들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박민성의 폭주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박진철 의원의 권력이 두려워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던 비겁한 공범들이었다. 고개 들어. 강동철의 나직한 목소리에 지휘관들이 쭈뼛쭈뼛 고개를 들었다. 자네들 군인이란 게 뭔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거지. 그런데 자네들은 내 부하, 자네들의 부하가 짓밟히는 걸 보고도 침묵했어. 왜? 국회의원 빼기 무서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대대장 중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군단장님. 박소희 아버지가 워낙 거물이라.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쾅. 강동철이 책상을 내리쳤다. 찻잔이 튀어올라 산산조각이 났다. 그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군대를 썩게 만드는 거야. 전시에 부하들이 죽어나가도 어쩔 수 없다고 할 건가. 강동철은 옆에 있던 감찰참모에게 손짓했다. 감찰참모가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다. 12사단장 김영수 소장, 보직 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전원 보직 해임. 그리고 박민성의 비위를 덮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군 검찰 수사 의뢰. 군단장님, 한 번만 선처를. 사단장이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별 2개 소장의 명예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선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네들이 외면했던 병사들에게 가서 빌어. 끌어내. 헌병들이 들어와 별들과 무궁화들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나가는 부패한 지휘관들의 뒷모습을 보며 3군단 예하 장병들은 비로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던 강지우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12사단 지휘부 전면 교체 소식이 속보로 뜨고 있었다. 속이 다 시원하냐? 짐을 챙겨주러 온 김철수 상사가 웃으며 물었다. 강지우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보관님, 저 이제 복귀하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요? 군단장 딸이라고 다들 피할 텐데. 왕따는 무슨. 너 지금 우리 부대 영웅이야. 병사들이 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박소희 그놈한테 뺏긴 돈 다 돌려받게 해줬지. 괴롭히던 간부들 싹 물갈이 됐지. 너 전역하면 동상이라도 세워줄 기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강동철 군단장이 소개한 민사 전문 변호사, 독사라 불리는 이 변호사였다. 강지우 하사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2차전을 시작해야죠.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아직 그들에게 뺏어오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소장을 꺼냈다. 박민성과 박진철. 그 일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아주 뼛속까지 발라낼 생각입니다. 강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나 청구하나요? 일단 1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박진철 의원이 지금 구속돼서 자금줄이 막혔을 겁니다. 이 소송이 들어가면 가압류가 시작될 거고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박민성에게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박진철에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거지가 되는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 한때 박진철 의원의 호화로운 저택이었던 이곳은 이제 아수라장이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전제품과 가구, 미술품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이봐요. 이거 내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소파야. 손대지 마. 박진철의 아내가 악을 쓰며 매달렸지만 집행관들은 무표정하게 딱지를 붙였다. 사모님,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박진철 씨와 박민성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처분 금지됩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수천만 원짜리 그림에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박민성의 스포츠카에도 어김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다. 박진철이 뇌물로 받은 돈은 이미 검찰에 몰수되었고 남은 재산마저 강지우 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박진철의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남편은 감옥에, 아들도 감옥에, 그리고 집안은 파산. 권력의 단맛만 빨아먹던 기생충 가족의 말로는 처참했다. 민간 교도소 7하 3방. 박민성 수임번호 2082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삭발한 머리에 헐렁한 죄수복. 예전에 명품 휘감던 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야 신입, 설거지 안 하냐? 방장인 험상궂은 사내가 박민성의 뒤통수를 툭 쳤다. 박민성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제가 손목이 좀 아파서. 아파? 야, 네가 밖에서 부하들 갈비뼈 부러뜨릴 때는 안 아팠냐? 뉴스 봐서 다 알아, 이 쓰레기 새끼야.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꺼드럭거리더니 꼴 좋네. 같은 방 죄수들이 킬킬거렸다. 감옥 안에서도 박민성의 죄질은 양아치 취급을 받았다. 힘없는 부하, 그것도 여자를 폭행한 죄. 죄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경멸받는 부류였다. 그리고 너 영치금 안 들어왔더라? 니네 집 망했다며? 박민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엄마의 영치금마저 끊겼다. 이제 그는 감옥 안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다. 설거지하러 가겠습니다. 박민성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그는 피눈물을 흘렸다. 강지우가 훈련장에서 느꼈을 추위와 고통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에게 남은 건 5년이라는 긴 시간과 출소 후 마주할 빚더미뿐이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 박민성과 박진철은 연대하여 원고 강지우에게 7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한다. 땅. 강지우는 이 변호사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이 돈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었다. 악을 응징하고 받아낸 정의의 전리품이었다. 강 하사님, 아니 강 중사님. 이 돈으로 뭐 하실 겁니까? 이 변호사가 물었다. 일단 부대원들한테 소고기 회식 한번 거하게 쏘고요. 나머지는 군 복무 중에 다쳤는데 보상 못 받은 전우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려고요. 아빠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녀는 돈 욕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한 건 오직 명예회복과 사과였으니까. 이제 모든 짐을 털어버린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강원도 인제의 사냐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혹독했던 겨울의 추위는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3군단 예하부대의 통합 진급 신고식 및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연병장 단상에는 3군단장 강동철 중장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 그는 중장이 아니었다. 지난달 대장 사성으로 진급 확정되어 곧 제1야 전군 사령관으로 영전할 예정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났다. 진급 신고. 중사 강지우. 2024년 4월 1일부로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강지우가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말끔한 정복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육군의 당당한 중견 간부였다. 강동철 대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딸의 경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주체할 수 없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귀관의 진급을 축하한다. 그는 규정대로 딸의 양쪽 어깨에 중사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딸의 가슴에 참군인 대상 훈장을 달아주었다. 이것은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부하들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본부에서 수여한 상이었다. 고생했다. 내 딸. 강동철이 마이크를 끄고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강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공식 행사가 끝나자 12사단 수색대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강 중사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행가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야야, 나 무거워. 하지마. 강지우가 손사래를 쳤지만 소용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푸른 봄하늘 위로 던져 올렸다. 와! 하늘 높이 날아오른 강지우의 시야에 맑은 하늘과 부대원들의 환한 웃음, 그리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옥 같았던 지난 겨울의 기억은 봄바람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행사가 끝나고 부녀는 부대 뒷산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는 믹스커피 2잔을 타서 하나를 딸에게 건넸다. 이제 전방 생활도 끝이구나. 나도 사령부로 가고 너도 곧 상급부대로 교육 가겠지? 네.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아빠처럼 훌륭한 지휘관이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강동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지우야. 아빠가 예전에 그랬지? 군화 밑에 밟히는 별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깨달은 게 있다. 뭔데요? 별이 빛나는 건 그 밑을 받쳐주는 수많은 군화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너희 같은 부사관들이 병사들이 묵묵히 걸어주니까 장군이라는 별도 빛날 수 있는 거야. 박민성 그놈은 그걸 몰랐던 거지. 군화가 더러운 게 아니라 가장 신성한 거라는 걸. 강지우는 자신의 전투화를 내려다보았다. 흙이 묻고 낡았지만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자랑스러웠다. 아빠, 나 군인 하길 잘한 것 같아. 그래. 나도 내가 내 딸인 게 그리고 내 부하인 게 내 평생 가장 큰 자랑이다. 강동철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군화와 별이 나란히 앉은 그곳에 평화롭고 찬란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